재벌 회장이 자기 딸과 억지로 잠자리를 시키려고 사람을 시켜 나를 묶어 차에 던져 넣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아가씨가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이마 위로 늘어진 앞머리가 끊임없이 흔들렸고 크고 맑은 눈은 마치 드디어 잡았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더욱 세게 껴안았다. 탱탱한 가슴이 내 가슴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당황스러워 재벌 회장을 바라봤지만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저 아가씨가 내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이 침으로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불평할 기운도 없었고 속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보니 차는 분명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하자 갑자기 멈춰섰다. 저택 문 앞에는 몸매가 훌륭한 아름다운 여성이 나를 보더니 재빨리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내 위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가씨를 흘끗 쳐다봤다. 저 여성이 분명히 이 아가씨의 어머니일 것이다. 실랑이 끝에 나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고 아가씨를 소파에 눕히자마자 눈을 비비며 끔뻑이더니 옆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다시 내 위로 올라와 꽉 껴안았다. 아름다운 여성은 과일 접시를 들고 와서 과일 먹으렴 기라고 말했다. 이제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왜 저를 디가라고 부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름다운 여성은 내 오른쪽에 앉아 아가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희도 민준 씨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소희가 민준 씨를 디가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서 저희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얼굴을 닦으며 당황한 듯 물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12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민준 씨는 보유권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10년 넘게 계속된 악몽의 근원인데요. 그때 나는 호기심에 혼자 토모산에 있는 낡은 사당으로 달려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소녀가 문턱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는데 피부는 밀랍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배는 갈라져 있었고 내장은 모두 꺼내져 있었으며 피가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옆에는 5명의 소녀가 묶여 있었는데 입에는 헝겊 조각이 틀어막혀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중에는 쌍둥이 자매도 있었는데 이미 기절해 있었다. 사당 안 제단에는 한 소녀가 있었고 중년 남자는 험악한 표정으로 날카로운 칼을 들어 내리찍으려 하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재빨리 땅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어 사당 문을 향해 힘껏 던졌다. 문이 무너져 내렸다. 8살이던 나는 겁내지 마. 슈퍼 디가가 왔다 라고 크게 외쳤다. 중년 남자는 깜짝 놀랐고 나는 그 틈을 타 돌을 집어 그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던졌다. 신기하게도 돌은 그의 머리에 맞았고 어딘가 혈도를 건드렸는지 중년 남자는 갑자기 기절했다. 나는 재빨리 칼을 들고 살아있는 소녀들의 밧줄을 끊어주고 움직일 수 있는 소녀들에게 문을 들어 올려 사당에서 함께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기절한 2사람과 걸을 수 없는 소녀를 시체와 함께 문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갔고 산기슭에서 경찰차를 마주쳤다. 그때서야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졌다. 나는 한 소녀에게 경찰 아저씨를 부르라고 시키고는 몰래 보유권으로 돌아갔다. 어른이 된 후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죽은 소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졌다. 여기까지 생각하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품에 안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분명히 그때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때 내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그때 겨우 8살이었고 범행을 저지르려던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6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만약 경찰이 수색하는 소리가 너무 크거나 그가 경찰차 소리를 들었다면 그 범죄자는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모두 죽였을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범죄자에게도 딸이 있었는데 권력 있는 자들에게 관직을 빼앗겨 복수하기 위해 도시의 명문가에서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모두 납치했던 것이다. 이때 내 어머니가 수박 조각을 들고 와서 우리 말을 끊었다. 애야, 그만 얘기하렴. 다 지난 일이야. 나는 과일을 받아 고맙다고 말한 후 고개를 들어 의아한 듯 물었다.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매우 편안했지만 부모님 앞에서 그러는 것은 정말 쑥스러웠다. 그러자 내 아버지의 얼굴에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다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 딸은 충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말을 할 수 없어요. 매번 디가는 왜 아직 안 와? 라고 크게 소리칠 뿐입니다. 소희가 말하는 이 디가가 바로 당신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AI 기술을 사용하여 당신의 8살 모습을 만들어 위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되었고 항상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제 딸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고 있는 코알라를 안고 있어서 일어설 수 없었지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참지 못하고 내 손을 잡고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아버지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강여주, 소희를 먼저 씻겨줘. 내가 민준 씨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게. 그러자 내 어머니는 소파에서 3D 마스크를 꺼내 얼굴에 썼다. 그러고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소희야, 씻으러 가자라고 말했다.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김소희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어 2명의 김민준을 바라보더니 손을 뻗어 내 뺨을 꼬집고는 얼굴에 뽀뽀를 했다. 마치 너희도 나를 속이려고 라고 말하는 듯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어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소희를 민준 씨가 씻겨줘야 하는 건가? 그 말을 듣자 온몸이 떨렸다. 나는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달랬다. 소희야, 나쁜 여자애들만 남자애들에게 몸을 씻게 하는 거야? 형은 나쁜 여자애들이 제일 싫어. 김소희는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결국 내 몸에서 내려와 내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아으라고 말했다. 내 어머니는 마스크를 벗어 나에게 던지며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그러고는 딸의 손을 잡고 욕실로 들어갔다. 내 사랑, 오늘은 네가 8살 인형을 원해? 아니면 네가 18살 인형을 원해? 김소희는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며 둘 다 원해? 라고 말했다. 소희야, 욕심이 너무 많아. 착한 딸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내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 알았어. 똑똑하네. 김소희는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자랑스럽게 헤헤헤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응, 정말 똑똑하네. 김소희는 그 말을 듣더니 달콤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와, 어쩔 수 없이 나도 가 씻으러 가자느라고 대답했다. 이때 나는 김소희의 병을 반드시 치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밤중에 깨어나서 옷장 구석에 내 마스크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본뜬 인형까지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건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제가 소희의 치료에 어떻게 협조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는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의사들은 당신이 소희와 자주 접촉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당신이 우리 딸과 잠시 함께 지내보는 게 어떻겠어요? 돈에 대해서는 당신이 제안해 주세요. 나는 얼굴을 극적이며 대충 월급 3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3천만 원. 우리 경호원들도 한 달에 2천만 원은 받는데. 우리 딸은 그런 냄새나는 남자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야지. 이때 경호원들이 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요.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좋아, 3천만 원이면 됐어.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만약 우리 딸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받지 않을 거야. 지금 당신은 대학생인데 소희가 당신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건가? 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소희는 지능에 문제가 없어.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지. 나는 그녀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기를 바라.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의 장난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그냥 딱딱하게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어머님과 상의는 하셨나요? 내 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약간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괜찮아. 장모님은 말씀하시기 쉬워. 그때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그럼 결정된 거네요. 우리 딸은 너무 귀여워서 같이 자도 손해볼 건 없을 텐데요. 나는 얼굴을 가리고 난감해하며 말했다. 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내 아버지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로서 지금 나는 마치 똥 밟은 기분이야. 내 아버지는 마치 어떤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민준아, 자는 딸을 달래려고 다른 사람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니? 12년, 그래 맞아. 1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나는 얼굴을 가렸다. 매우 난감했지만 정말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다. 너무 늦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시다. 내 아버지는 등을 쭉 펴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현재 소희는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자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생리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성적 지향이 여전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를 치료할 수 없다면 당신과 결혼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 사업은 나중에 두 사람에게 넘겨줄 겁니다. 당신들이 결혼할 수 있다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럼 3천만 원에 이 조건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3천만 원밖에 안 받는데 왜 3억 줘도 안 된다고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면 당신은 우리 딸이 예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고 몸매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분명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조금 지나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조금이라도 돕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딸을 멸시하고 깔보고 그녀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군요. 내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다. 아버님, 사실 저는 순수한 성격을 가진 여자아이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소희는 너무 순수하고 게다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자기 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무책임한 사람인 줄 알아? 함부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것 같아. 여기까지 말하고 내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에 대해 어릴 때부터 조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키, 몸무게, 건강검진 보고서까지.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사이즈까지 알고 있을 정도야. 심지어 당신의 검색 기록까지 조사할 방법을 찾았고 사주팔자까지 역술가에게 의뢰해서 봤는데 모두 좋다고 하더군. 당신은 뭘 믿고 내 딸의 남은 인생에 대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CPU가 과열된 것 같았다. 내 아버지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도 망설이는 거야? 내 딸이 정상이 아니라고 깔보는 거지? 내가 틀렸어.
왜 호칭을 바꾸지 않는 거야? 빨리 해. 나를 화나게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나는 멍하니 대답했다. 아, 아버지. 그래, 착하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내 아버지는 낯을 확 바꾸어 매우 자상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딸도 다 컸으니 아버지로서 응원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당신이 소희를 배신하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체 뭔 소리야? 이때 내 아버지는 갑자기 문밖을 향해 김비서라고 외쳤다. 그러자 경호원들이 사다리를 들고 와서 벽 모퉁이에 있는 카메라를 떼어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원래 부자들은 왜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지 궁금했었다. 자네, 조용히 해. 나중에 자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자네가 사는 도시의 모든 전자 스크린을 임대해서 이 영상을 틀어버릴 거야. 나는 이 말을 문지르며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후 내 아버지는 다시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어. 만에 하나 내 딸이 치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나는 보장이 필요해. 마침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두 모녀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가 너무나 행복하게 이 두 천사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다. 김소희는 열 때문에 뺨이 더욱 발그레해져 사랑스러워 보였다. 여름이라 잠옷은 짧고 얇았는데 잠옷 아래에는 하얀 망사천이 덧대어져 있었고 망사천 속으로 흰다리가 비쳐 보였다. 김소희는 재빨리 내 앞으로 달려와서 아이라고 말했다. 나는 멍하니 내 어머니를 바라봤다. 내 어머니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해명했다. 당신에게 몸을 씻으라고 하네요. 나는 침을 삼키며 경악한 듯 물었다. 정말요? 설득이 안 돼. 내 어머니는 매우 쑥스러워했다. 소희는 반드시 당신과 함께 자고 싶어 해. 김소희는 내 아버지와 똑같은 자세로 팔짱을 끼고 작은 머리를 끄덕이며 매우 진지하게 라고 말했다. 걔는 당신이 몰래 도망갈까 봐 겁난다고 하네요. 당신은 어떻게 걔의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내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언젠가 당신도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거절할 수 없나요? 김소희는 하얀 손을 초조하게 흔들며 라고 외쳤다. 걔는 안 된다고 하네요. 소희는 아기를 갖고 싶어 한대요. 내 어머니의 얼굴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김소희는 매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설명했다. 내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알았으면 연애 소설을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내 아버지의 얼굴은 수처럼 검게 변했다. 딸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이 소희에게 올 거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저도 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희에게 약간의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사랑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아마 스토리를 기억하고 규칙을 요약한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진 여자가 결국 이긴다는 규칙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졌다. 회사가 바빠도 나는 선을 넘은 적도 없고 당신을 소홀히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걸 보고 있어? 내 어머니는 약간 억울한 듯 말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 같이 보도록 하자. 잠시 후 내 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소희는 배우면 안 되는데. 내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아마 안 될 거예요. 책에는 그런 장면이 없으니까요. 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기 방지 앱을 깔아줘야겠다. 걔가 배우지 않도록. 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희는 작은 머리를 들어 올려 의아한 듯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은 디가가 가르칠 수밖에 없어. 부모님은 가르칠 수 없어.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말했다. 나는 옆에 서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호화로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부자들은 정말 드물어. 김소희가 너무 귀엽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아버지는 이미 나의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박탈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겨우 20살이고 피가 끓어오르는 나이다. 가끔씩 발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서둘러 도덕경을 외우고 욕조에서 대충 몸을 씻은 후 욕실에서 나왔다. 거실에서 내 어머니는 우유 한 잔을 들고 왔다. 김소희도 반잔을 들고 있었다. 아마 나와 함께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갈망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반잔을 다 마셨다. 입가에 흰 콧물이 묻었다. 나는 우유를 받아 김소희와 잔을 부딪히며 건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김소희는 매우 기뻐하며 눈을 반달처럼 뜨고 웃었다. 아. 이때 내 어머니가 내 뒤로 와서 내 셔츠깃을 고쳐주고는 김소희를 바라보며 당부했다. 소희야, 나중에 우리 남자가 밖에 나가면 옷차림을 잘 정돈해줘야 해. 우리 남자는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할 테니 이런 작은 부분에도 신경 써야 해. 김소희는 알아듣지 못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듣고 내 얼굴은 붉어졌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 저는 소희를 치녀동생처럼 대할 거예요.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를 쏘아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성공했다고 말했잖아요. 앞에서 물어보지 마. 아, 부끄러워하는구나. 내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망설이는 표정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마침내 나는 내 어머니에게 이끌려 소녀 감성이 물씬 풍기는 방으로 들어갔다. 김소희의 방은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상상했던 것처럼 인형은 없었지만 침대 위에 내 모습을 본뜬 베개가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침대 시트와 이불도. 붉은색 실크 잠옷이라니. 그 모습을 본 김 여사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설명했다. 소희가 소설을 읽고 나서 요구한 거예요. 이때 나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 여사는 소희에게 빨리 이를 닫고 침대에 누워야지라고 말했다. 소희는 눈을 끔뻑이며 분명히 스스로 닫고 싶어 하지 않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하지 않는 여자를 남자는 제일 싫어한다. 김 여사도 그 비결을 알아차렸는지 김소희는 재빨리 욕실로 달려가 이를 닦았다. 문을 닫은 후 김 여사는 고개를 내밀어 속삭였다. 김민준 씨,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저희 남편은 장난치는 걸 좋아하니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그렇게 유머 감각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색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도 충분히 어색하지만요. 그 말을 듣고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황당한 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희는 정말 귀여우니까 여동생처럼 생각할게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소희를 잘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 안심하세요. 제가 소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꼭 돕겠습니다. 이때 김소희가 작은 발걸음으로 욕실에서 나왔다. 하지만 입가에 치약 거품이 묻은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그 모습을 본 김 여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저 바보 같은 딸. 곧 김소희는 다시 욕실에서 나와 입을 벌리고 하며 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 했다. 김 여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마를 문질렀다. 소희는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는데 방금은 당신을 너무 빨리 만나고 싶어서 입을 닦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김소희를 칭찬했다. 소희는 정말 똑똑하네. 그 말을 듣고 김소희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헤헤.
자, 엄마도 자러 갈게. 내일은 토요일이니 푹 자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 김소희는 매우 초조하게 김 여사를 방에서 밀어냈다. 그러고는 곧장 몸을 돌려 내 허리를 껴안았다. 벌써 1시가 넘었어. 정말 더는 못 참겠으니 이제 자러 가자. 나는 김소희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다. 김소희는 순순히 손을 놓았다. 그러고는 헝클어진 물건 하나를 꺼내 내 귀를 파달라는 듯 했다. 그러고는 순순히 내 허벅지에 머리를 올려놓았다. 하지만 귀를 파기 시작하기도 전에 김소희는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이불을 덮어준 후 나는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누웠다. 너무 피곤했고 허벅지는 너무 편안했다. 나는 재빨리 잠에 빠져들었다. 일어나 보니 목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귓가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순수하게 잠든 김소희의 얼굴과 내 목 아래에 받쳐져 완전히 마비된 내 손이 보였다.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자본 적은 기억에도 없었다. 다행히 어젯밤의 심리적 암시가 효과가 있어서 몸의 짐승 같은 힘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이때 김소희는 배가 고픈 듯 입을 자동으로 쩝쩝거리더니 내 귓불을 깨물었다. 나는 다시 몸을 떨었다. 머릿속에는 다시 자동으로 주술이 재생됐다. 10여 초 후 김소희는 만족스럽게 입을 떼어냈다. 이때 내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혼자 돌아다니면 역시 이런 일을 겪게 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살짝 밀리고 김 여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희야, 일어나렴. 나는 즉시 눈을 떴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자기적이었다. 그냥 자는 척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았다. 눈을 비비는 김소희의 소리가 들려왔다. 김소희는 찾아온 사람을 보더니 바보처럼 웃고는 눈을 감고 양팔을 김 여사에게 뻗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김 여사가 안아주지 않자 김소희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듯 눈을 떴다. 김 여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김소희 뒤를 가리켰다. 소녀의 작은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돌렸고 극도로 당황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김소희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눈을 비비고 손을 뻗어 내 턱을 꼬집었다. 가짜 가면을 벗기려는 듯 했다. 마침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얼굴을 잡았다는 기쁨이 즉시 드러났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뒤집어 나를 꽉 껴안고는 내 가슴에 얼굴을 부비댔다. 나는 가슴의 부드러움을 느꼈다. 내 표정이 약간 변했다. 그녀는 속옷을 입지 않은 건가? 나는 욕실에서 몰래 키스마크를 찾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 왜 몽롱한 상태로 방에 들어갔을까? 다행히 어젯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민준 씨, 밥 먹으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와 내 생각을 끊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다. 김 여사는 맞은편에 앉아 자연스럽게 나에게 반찬을 얹어주었다. 그 모습에 나는 매우 당황했다. 갑자기 김소희도 젓가락으로 나에게 고기 한 점을 얹어주고는 나에게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는 턱을 괴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아우라는 바깥의 햇빛보다 더 밝았다. 저기, 아주머니. 아저씨는 출근하셨나요? 아니요. 그는 당신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중에 우리도 당신의 집에 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 얼굴은 붉어졌다. 아주머니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하지 않으실 거죠? 제가 소희와 함께 잤다는 것을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이 그렇게 클 때까지 부모님을 무서워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고?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밥 2그릇을 뚝딱 비웠다. 김소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김 여사는
식탁에서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소희는 소외되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다정함이 약간 미워졌는지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김소희의 시선을 눈치챈 나는 그녀가 손이 짧아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는 그녀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다. 김소희는 식탁 위에 있는 새우를 가리켰다. 그래서 나는 손을 씻고 능숙하게 새우를 까기 시작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일도 하면서 김 여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제가 약간 몽롱해서 소희 방에 들어갔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소희가 혼자 잘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듣고 김소희는 즉시 볼을 부풀리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나를 바라봤다. 김 여사는 여전히 턱을괸 자세로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했다. 김소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새우 3마리를 작은 입에 가득 쑤셔 넣었다. 이때 김 여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소희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잤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난리를 칠 거예요. 나는 약간 당황스러워하며 조심스럽게 떠봤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바쁘실 때는 제가 계속 소희를 돌봐드릴게요. 두 분이 바쁘지 않으실 때는 낮에 소희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가 밤에 다시 두 분에게 데려다 드릴게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주로 저와 당신의 장인어른도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고, 게다가 소희는 당신과 함께 자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잠에서 깨어날 때 짜증을 많이 내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순순히 일어났잖아요. 김소희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자 김 여사는 서둘러 한마디 덧붙였다. 소희는 오늘 정말 착하구나. 그 말에 김소희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가렸다. 그럼 방에 침대를 2개 준비해서 소희를 재운 다음에 다른 침대로 옮겨서 잘게요. 그 말을 듣고 김소희는 눈을 굴렸다. 당신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네. 김 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떨어져 나갔다. 운전을 해서 외곽으로 향했다. 낯선 곳을 바라보며 김소희는 불안한 듯 내 소매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김 여사를 바라봤다. 소희야, 여기는 아주머니의 집이야. 김소희는 눈을 끔뻑이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깡총깡총 뛰며 나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가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김소희는 다시 불안해하며 사람들을 피하느라 내 뒤에 숨었다.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니 한 노인이 의자에 누워 바람을 쐬고 있었다. 김민준 씨, 쉬는 날인가? 주말이라 집에 놀러 왔나 보네. 노인은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소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나 보네. 장모님도 오셨네. 내가 해명하기도 전에 김소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몇 글자를 쳐서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내예요. 김 여사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우리 딸은 아는 것도 많네. 김소희는 패도적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에 글자를 쳐서 볼을 꼬집어 보여줬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의 나는 휴대전화가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저기, 아주머니. 제 휴대전화가 아주머니 집에 떨어진 것 같아요. 경호원이 어디선가 나타나 완전히 충전된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켜고 QR코드를 스캔해서 친구 추가를 했다.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김소희는 호기심 많은 사슴처럼 쳐다보려고 했지만 김 여사가 막았다. 보면 안 돼. 남편을 믿는다면 보지 마. 김소희는 즉시 눈을 가리고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곧 김민준의 집에 도착했다. 내 손을 잡은 김소희는 갑자기 긴장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동작 하나하나가 굳어 있었다. 이때 한 여성이 재빨리 다가와 얼굴을 붉히며 김소희를 바라봤다. 내 어머니의 시선을 받자 김소희는 즉시 어색하고 서투르게 미소를 지었다. 내 어머니는 입이 찢어질 듯 웃으며 수박 하나를 삼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딸 너무 예쁘네.
김소희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며 긴장한 듯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 모습에 내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집에 들어가자 내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감촉을 느낀 김소희는 울음을 그쳤지만 휴대전화를 꺼내 몇 글자를 쳤다. 시아버지. 모두 멍해졌다. 여전히 내 어머니가 먼저 반응하며 모두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김서방은 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내 아버지는 김서방의 가슴을 치며 말했다. 두 분은 안심하세요.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김 여사는 서둘러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희가 그에게 곤란을 겪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힘들 텐데 일부러 억지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게다가 우리 딸은 지금. 내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언제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내 아버지는 김서방에게 담배를 건넸다. 당신 아들이 없었다면 우리 딸은 목숨을 잃었을 텐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당신네 집이 가장 찾기 쉬웠어요.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김 여사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김서방의 말을 끊고 말했다. 맞다. 김민준 씨 여자친구는 있나요? 내 어머니도 멍해졌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했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김서방의 얼굴이 분명히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김 여사도 미소를 굳혔다.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김민준 씨가 소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딸의 명성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그저 학교에서 여신을 쫓아다녔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는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녀는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더 이상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화제를 전환하고 싶어서 영상 촬영 이야기를 강조했지만 김 여사의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휴대전화를 들고 여주인공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보며 말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인데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김서방에게 건네줬다. 당신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니까 한번 봐봐. 김서방은 휴대전화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은 눈썰미가 좋네. 이 사람은 진 국장의 딸이잖아. 정말 우연이네. 이거 기분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이에요? 김서방은 고개를 들어 감탄하며 말했다. 그때 자네가 구했던 여자아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이지. 내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5가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강을 기억하나? 내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지금 그는 내 아들의 직속 상사야. 올해 우리 부대에 검열하러 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옆에 앉아서 딸 이야기를 했지? 그의 딸은 내 아들이 구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바람둥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나는 서둘러 말을 멈췄다. 그녀는 저를 매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건 예전 일이에요. 게다가 저는 당분간 연애할 생각도 없어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물고기라는 닉네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내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누구야? 나는 온몸이 가려운 듯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건 친구예요. 이때 김서방은 재빨리 생각했다. 내 기억에 진강의 딸의 애칭이 물고기였던 것 같은데. 네, 나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 저는 전화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김 여사는 매우 쿨하게 말했다. 가서 받아봐. 김소희는 결국 어머니처럼 유순하고 단아한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느꼈는지 촉촉한 눈망울로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나는 즉시 이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나는 알고 싶지만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눈물이 나더라도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스피커폰을 켰다. 달콤하면서도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울먹이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내게 대시했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신이었던 진청설이라는 여대생이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와 진청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 수 있을 정도였다. 그때 우리는 모두 관계를 확립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정중한 고백이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사랑에서 빙점으로 추락했다. 매 학기마다 신입생이 입학하면 학교에서는 여러 활동을 조직하고 20분 분량의 단편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 영상이 활동의 핵심이다. 학교에서는 이 단편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 총괄 기획자와 주연 배우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예계에 데뷔할 수도 있다. 나는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청설은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양보를 했다. 명목상으로는 풀타임 보급 담당이었지만 고생스러운 일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밤샘 작업까지 하며 심지어 일이 끝난 후에는 링거를 3일이나 맞았다. 단편 영상은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공개되자마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경을 초월한 작품이 되었다. 그때 진청설은 매우 감동해서 나중에 자신이 유명해지면 반드시 나의 독점 여주인공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관계는 그때부터 빠르게 진전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나리오 문제 때문에 진청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원래 총괄 기획자인 이무와 합의를 봤다. 명목상 감독은 그의 목이었지만 시나리오는 내 이름인 김민준으로 해야 했다. 이무는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축하연에서 모든 공로를 직접 가로챘다. 그때 축하연에는 많은 학우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이익 때문에 이무 편에 섰다. 그 후 이 이야기는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고 그 결과 부잣집 선배가 단편 영화를 제작하여 신인들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농부와 뱀 이야기가 되었다. 학교에서 발표가 이어지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나는 이무의 속셈을 미리 예상했다. 단편 영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진청설의 일부 원인은 이무와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처하는 것도 내 목적이었다. 하지만 진청설이 의심해서 유죄 판결까지 나를 완전히 끝내버릴 줄은 몰랐다. 그날 나는 정성껏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진청설의 질문 때문에 입을 열기도 전에 끝이 났다. 시나리오는 오빠가 썼다고 하는데 이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던데 그 시나리오의 완성도는 분명히 남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해? 나는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믿음을 잃는 것이었다. 내가 썼다고 말해줘. 그럼 왜 직접 이 프로젝트를 획득하지 않고 이무에게 넘겨줬어? 그때 나는 약간의 믿음이라도 되찾고 싶었지만 돌아온 것은 진청설의 완전한 실망뿐이었다. 벌써 1년이나 됐는데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잖아. 겨우 1년 만에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원래 그 고백을 받아줄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뉘우치지 않는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여전히 실망스러운 진청설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진청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너는 나를 믿니? 김민준, 우리는 끝났어. 오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진청설의 말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사실 나와 싸운 후 진청설도 바로 나를 찾아오려고 했다. 어젯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오랫동안 내 답장을 받지 못하자 밤새 잠을 설쳤다. 밤새 생각하고 게시판에서 조직적인 비방을 발견한 후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잘못했다. 이때 진청설은 나에 대한 후회가 마침내 폭발했다.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진청설은 자신이 너무나도 한결같은 나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중하고 냉정한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화기가 꺼져서 제 시간에 답장을 할 수 없었다는 메시지에 진청설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굴욕적일 정도로 간청하고 애원했다. 그래서 진청설은 참지 못하고 위챗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때 거실에 서 있던 김소희도 휴대전화를 들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들으면 안 돼요. 그가 나를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간지러워 죽겠어요. 김 여사는 힐끗 보더니 메시지를 보냈다. 내 사랑,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다. 사랑은 전쟁과 같은 거야? 지금 내 성문이 불타고 있으니 발견하든 안 하든 걱정하지 마. 전화가 오면 받아도 돼. 내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두 모녀를 바라봤다. 글자 치는 속도가 손으로 도장을 찍는 것만큼 빨랐다. 김서방은 태연하게 눈을 떼지 않고 차를 홀짝였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바깥에서 진청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나는 화단으로 가서 붉은 인동초 한 송이를 꺾었다. 향긋한 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지만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그 말을 듣자 진청설은 더욱 불안해했다. 그럼 우리 예전처럼 다시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로 지낼 거야. 온도가 30도를 향해 올라갔지만 진청설은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집에 있어? 지금 손님이 왔어.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김소희를 바라봤다. 소녀는 몸을 기울여 엿들으려고 했지만 내가 발견하자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서둘러 그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진청설은 의아한 듯 물었다. 죄송해요. 방금 당신과 이야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 어조는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진청설은 마음속으로 더욱 불안해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모르겠어. 내일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은하는 김소희에게 올려놓았던 손을 놓고 격정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니? 라고 물었다. 아니요. 방금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진청설은 화제를 전환했다. 그녀는 내가 친구가 귀띔해줘서 자신의 결백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솔직하게 손님 딸지라고 대답했다. 진청설의 목소리가 멎었다. 마음속으로 수천 가지 가능성을 헤아리다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분명히 꼬마 아이일 거예요. 그 꼬마 아이는 장난기가 심하겠죠?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세요. 근처에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나는 고민했다.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은 김소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진청설을 만나 김소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놀이공원에 갈 나이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진청설의 표정이 굳어졌다. 빈정거리는 어조로 당신 지금 맞선 보는 거 아니죠?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조에서 어떤 의미를 알아차리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으니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와 다시 사귈 생각은 없어. 앞으로는 친구 관계 이상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거야.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의식 과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김서방과 김 여사의 뜻도 묵살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바보도 아니었다. 김서방과 김 여사의 뜻은 거의 맞선과 같았다. 게다가 앞으로 반드시 김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니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딸의 보모를 하라고 고용한 것 같아. 나중에 소개해주겠지만 보모라고?
오빠가 그 애와 학교에 같이 다니기로 동의한 거예요. 진청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래, 동의했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셈이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극심하게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을 듣자 진청설은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내가 상처를 줘서 홧김에 아무 집이나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자신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야. 상황이 좀 복잡해. 친구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야. 나는 단지 돌보기로 동의한 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진청설도 김소희처럼 예전에 내가 구했던 여자아이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였다. 아마 너도 알 거야? 진청설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오빠 집에 갈게요. 주소를 보내줘요. 정말로 불편해.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을 듣자 진청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험악하게 말했다.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약간 멍해졌다. 예전에는 진청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약간 기대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안도감마저 느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김소희가 고개를 기울여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불쾌한 것 같아서 서둘러 방금 꺾은 붉은 인동초를 그녀에게 건네줬다. 하얀 게 너랑 똑같아. 선물을 받자 김소희는 즉시 기뻐했다. 나는 그녀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머리 뒤에 꽃을 꽂아주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무심코 그녀의 뺨과 목을 스쳤다. 김소희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그녀는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어젯밤에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붉히며 김 여사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나는 김소희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봤다. 예상대로 내 영상이 10위 안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화단 옆에 서서 끊임없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웃고 있어? 나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 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귀띔했다. 내가 김서방을 안심시키려고 소희를 잘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잖아. 왜 그렇게 변태처럼 웃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상위 10위에 들어서 웃는 건데 어디가 변태 같은 거야? 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팔을 벌리고 모두에게 물었다. 왜 그래? 모두 서로를 바라봤다. 김 여사가 먼저 반응하며 말했다. 축하해요. 축하해야죠. 축하 파티를 열어야죠.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손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되죠. 내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한 번 밥만 먹는 거지 뭐. 너무 과분한 대접은 필요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김민준 씨에게 돈을 주고 소희를 돌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잖아요. 약간의 성의를 표하는 것도 당연하죠. 차 안에서 김소희는 옆에 앉아 계속해서 이모티콘을 보내며 매우 즐거워했지만 나는 별로 즐겁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만화를 보지 않았지만 옆에 앉아있는 김소희의 순진한 모습을 힐끗 보면서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희야, 바깥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곳은 아니란다. 그녀는 의아한 듯 나를 바라봤다. 마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나쁜 사람만 있는 곳이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김서방과 김 여사가 속수무책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희는 평소에 뭘 좋아해? 김소희는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아, 오빠를 좋아해. 나는 모르는 척했다. 김소희는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글자를 쳤다. 오빠를 좋아해.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지만 오빠가 제일 좋아.
왜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아? 부모님은 너에게 잘해주시잖아. 오빠는 부모님만큼 잘해주지 않는데 왜 오빠가 제일 좋아? 김소희는 얼굴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입을 다물고 모르는 척했다. 김소희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었다. 이해력이 부족하니 나에게 의존하는 것도 당연히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틈새를 파고들어 의존을 우정처럼, 좋은 의미로는 가족처럼 이끌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상호작용이 매우 편안해질 것이다. 아쉽게도 김소희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휴대전화를 김 여사에게 건네 도움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나를 힐끗 보더니 자저씨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김 여사는 사실 순수함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젊었을 때부터 운이 좋아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았다. 지식과 이론은 소설에서 배웠다. 그녀는 힐끗 보더니 내가 진심으로 소희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 소희는 부모님과 김민준 씨를 똑같이 좋아하니? 김소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가 달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면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전심전력으로 게임을 했다. 김소희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고민하며 천천히 생각했다. 서두르지 마. 김민준 씨와 함께 놀면 재미있니? 그러고는 메시지를 보냈다. 손을 잡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김소희는 손바닥을 뒤집어 턱을 들어 올리며 나를 따라하라고 말했다. 나는 모르는 척하며 손이 너무 예쁘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불안한 듯 김 여사를 바라봤다. 내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나를 쏘아봤다. 왜 그래? 소희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나도 손을 뒤집었다. 김소희는 틈을 타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엇갈려 꽉 쥐었다. 패도적으로 자신의 품에 끌어당겼다. 그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지만 정말 즐거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정말 최고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네요. 내 몸이 굳어졌다. 그러고는 머릿속에서 즉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내 친여 동생이야. 엄마처럼 가족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손이 정말 부드럽고 배도 부드럽네. 내 어머니의 살벌한 눈빛을 보지 않기 위해 나는 손가락을 깍지 낀 손을 김소희의 품에서 빼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다. 아미타불. 한편 강연하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당신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 김민주는 오늘 뭐 하고 있대? 장문혜는 웃으며 위치를 확인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면서. 이 녀석, 오늘 왜 이렇게 공원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거야? 강연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을 열었다. 젠장. 왜 이렇게 공원을 여러 바퀴나 돌고 있는 거야? 노선을 보니 이미 몇 바퀴나 돌았네. 이 녀석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습격하러 가자. 김민주는 혼자 산책하는 법이 없어.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거야. 정치는 매우 흥미로워했다. 소란스러운 가운데 한 대의 차가 길가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아름다운 소녀가 거리에 나타났다. 그녀는 좌우를 둘러보더니 마침내 세 사람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너희 공원에서 밥 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며 장문혜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김민준과 약속한 게 아니었나? 응, 정말 재미있겠다. 나는 그들에게 진청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사람은 자세히 알지 못했다.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정치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두 분도 공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요. 진청설은 겉으로만 하는 듯한 어조로 김민주는 같이 안 왔어? 라고 물었다. 어디 갔는지 몰라. 집에 갔다고 하던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장문혜는 입꼬리를 올렸다.
순수 사랑을 좋아하는 그에게 이런 스타일은 매우 뻔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그렇게 불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과장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때 차는 공원 주변을 몇 바퀴나 돌고 있었다. 김소희 아가씨는 군중 공포증이 완화되자 길가에 멈춰섰다. 더운 날씨에 검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먼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다. 정치는 백화점 앞에 서서 이 재벌들은 정말 연기를 잘하네 그라고 중얼거렸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장련하는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해하며 말했다. 너 지금 샛길로 가고 싶은 거니? 장문혜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강연하의 머리를 때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분은 김민준의 친어머니야. 멍청아. 진청설은 무의식적으로 기뻐하며 정말요? 누구예요? 라고 말했다. 내 어머니도 장문혜를 발견하고 강유에게 말을 건넨 후 모두에게 곧장 다가갔다. 뭐야? 장문혜는 머리를 극적였다. 이 녀석 왜 집에 놀러 오지 않는 거야? 얘들아, 너희 다 김민준의 하구들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의 어머니예요. 그러고는 진청설을 보더니 넋을 잃었다. 어머, 너무 예쁘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동영상에 나오던 그 아이 아니니? 즉 어머니는 그녀의 수줍어하고 약간 아첨하는 듯한 표정을 눈치채고 무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한편 진청설은 내 어머니의 변덕스러운 표정을 관찰하고 즉시 오해했다. 혹시 김민준이 무슨 말을 한 건가? 그녀는 깜짝 놀라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이 호감을 되찾고 싶어서 저기, 아주머니. 실은 저와 민준이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라고 말했다. 요컨대 그녀는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 역시 그랬군 확인되자 내 어머니는 당황해서 신발 밑창을 뚫을 기세였다. 이때 나는 차에서 내렸고 여전히 김소희와 흥정하고 있었다. 애소희야. 그게 밖에서 손을 잡으면 좀 그렇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잖아. 김소희는 처음에는 패도적이었지만 점차 겁을 먹고 내 품에 안겼다. 김 여사는 내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빨리 가, 여기 너무 덥다라고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주문을 여러 번 외웠다. 동시에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바로 다음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김 여사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너무 자극적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니지. 딸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흥분할 수 있어? 김소희는 내 몸이 굳어지는 것을 눈치채고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모호하게 진청설과 눈이 마주쳤다. 본능에 따라 김소희는 즉시 적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이 여자가 적이다. 진청설은 재빨리 다가왔다. 김소희의 앞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찰싹. 모두 멍해졌다. 진청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못 봐, 해명해봐요 라고 말했다. 나는 멍하니 있었다.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했다.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서야 분노를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분은 내 친구예요. 어른들이 돌봐달라고 부탁해서 돌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믿으라고, 나는 원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이야. 김 여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기분은 내 딸이에요. 내 집과 김민준 씨 집은 관계가 좋아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다. 진청설은 멈칫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녀는 김소희를 바라보며 내 이름은 뭐니? 라고 물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진청설을 상대할 때 기세등등하고 약간 당황스러워하던 김소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태도가 달라졌다. 그녀는 수줍어하지 않고 진청설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직 굳건함만이 느껴졌다.
김소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톡톡 두드려 세 글자를 적은 후 진청설에게 보여줬다. 이번에는 진청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뭐지? 김 여사는 누리 다른 말을 못해요. 휴대전화에 글자를 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진청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햇빛이 약간 눈부셔서 진청설은 몸을 약간 숙여 눈을 가늘게 떴다. 김소희는 그녀의 기억 한 조각을 깨우고 김 여사를 올려다봤다. 마침내 깨달았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주머니는 강 선생님이시군요. 이 아이는 그때 그 은이구나. 오랜만이네, 수호야. 점점 더 예뻐졌네. 그러고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모를 수도 있지만 너를 구해줬던 아이가 지금의 김민준이야. 진청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년의 모습이 눈앞의 청년과 겹쳐졌다. 억눌렀던 감정이 솟아오르자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엉망진창인 심정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올릴 수 없었다. 진청설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꽉 쥘 수밖에 없었다. 몸은 저절로 떨렸다. 김민준,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보다 몇 시간 일찍 알았을 뿐이야. 내 표정은 변함없이 백화점 문을 바라봤다. 미친 듯이 모르는 척했다. 내 어머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 이 의미는 이미 매우 분명했다. 게다가 주변에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진청설은 희미하게 미안해, 오빠라고 말했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여사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진청설은 내일이라고 대답했지만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걸어갔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는 듯했다.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자 몇몇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짐차에 탔다.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떠나자 나는 턱을 극적이며 왜 아버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것을 허락하신 걸까? 라고 의아해했다. 내 어머니는 옆을 힐끗 보더니 사람들이 짐을 보내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내 책상, 침대, 옷장, 책상까지 모두 가져갔잖아. 정말 꼼꼼하네. 혹시 내가 집을 그리워할까 봐 그런 건가 보지? 앞으로 주말에는 집에 와서 지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빨리 가, 이 차가 기다리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DNA 검사를 끝낸 가족을 바라봤다. 낯설어 보였다. 입술이 떨렸다. 다녀올게요. 이때 나는 앞으로 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의 저택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며 내 모든 짐을 싣고 옆방으로 옮기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김소희도 옆방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두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김 여사가 넘어 침대는 안 가져왔니? 라고 물었다. 죄송해요. 솜씨가 없는 사람들이 침대를 망가뜨렸대요. 김 여사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새 침대는 해외에서 주문했는데 세관에 걸려있다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나는 이 말을 문질렀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넘어질 것 같은 옷장은 멀쩡히 가져왔으면서 조립식 침대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어요? 아주머니, 도대체 저와 딸을 한 침대에서 재우고 싶으신 거예요? 샤워를 마치고 휴대전화에 새 메시지가 온 것을 발견하고 열어봤다. 미간을 찌푸리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모녀가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소희는 탐색하고 평가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 여사는 웃으며 소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네요. 라고 말했다. 제가 샤워실에서 녹음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대요. 또는 그녀는 예에 바르고 냉정한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화기가 꺼져서 제때 답장을 할 수 없었다는 메시지에 진청설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굴욕적일 정도로 간청하고 애원했다. 그래서 진청설은 참지 못하고 위챗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때 거실에 서 있던 김소희도 휴대전화를 들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들으면 안 돼요? 그가 나를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간지러워 죽겠어요. 김 여사는 힐끗 보더니 메시지를 보냈다. 내 사랑.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다. 사랑은 전쟁과 같은 거야? 지금 내 성문이 불타고 있으니 발견하든 안 하든 걱정하지 마. 전화가 오면 받아도 돼. 내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두 모녀를 바라봤다. 글자 치는 속도가 손으로 도장을 찍는 것만큼 빨랐다. 김서방은 태연하게 눈을 떼지 않고 차를 홀짝였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바깥에서 진청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나는 화단으로 가서 붉은 인동초 한 송이를 꺾었다. 향긋한 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지만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그 말을 듣자 진청설은 더욱 불안해했다. 그럼 우리 예전처럼 다시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로 지낼 거야. 온도가 30도를 향해 올라갔지만 진청설은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집에 있어? 지금 손님이 왔어.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김소희를 바라봤다. 소녀는 몸을 기울여 엿들으려고 했지만 내가 발견하자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서둘러 그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진청설은 의아한 듯 물었다. 죄송해요. 방금 당신과 이야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 어조는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진청설은 마음속으로 더욱 불안해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모르겠어. 내일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은하는 김소희에게 올려놓았던 손을 놓고 격정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니? 라고 물었다. 아니요. 방금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진청설은 화제를 전환했다. 그녀는 내가 친구가 귀띔해줘서 자신의 결백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솔직하게 손님 딸지라고 대답했다. 진청설의 목소리가 멎었다. 마음속으로 수천 가지 가능성을 헤아리다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분명히 꼬마 아이일 거예요. 그 꼬마 아이는 장난기가 심하겠죠?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세요. 근처에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나는 고민했다.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은 김소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진청설을 만나 김소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놀이공원에 갈 나이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진청설의 표정이 굳어졌다. 빈정거리는 어조로 당신 지금 맞선 보는 거 아니죠?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조에서 어떤 의미를 알아차리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으니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와 다시 사귈 생각은 없어. 앞으로는 친구 관계 이상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거야.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의식 과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김서방과 김 여사의 뜻도 묵살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바보도 아니었다. 김서방과 김 여사의 뜻은 거의 맞선과 같았다. 게다가 앞으로 반드시 김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니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딸의 보모를 하라고 고용한 것 같아. 나중에 소개해주겠지만 보모라고? 오빠가 그 애와 학교에 같이 다니기로 동의한 거예요. 진청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래, 동의했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셈이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극심하게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을 듣자 진청설은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내가 상처를 줘서 홧김에 아무 집이나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자신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야. 상황이 좀 복잡해. 친구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야. 나는 단지 돌보기로 동의한 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진청설도 김소희처럼 예전에 내가 구했던 여자아이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였다. 아마 너도 알 거야. 진청설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오빠 집에 갈게요. 주소를 보내줘요. 정말로 불편해.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을 듣자 진청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험악하게 말했다.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약간 멍해졌다. 예전에는 진청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약간 기대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안도감마저 느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김소희가 고개를 기울여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불쾌한 것 같아서 서둘러 방금 꺾은 붉은 인동초를 그녀에게 건네줬다. 하얀 게 너랑 똑같아. 선물을 받자 김소희는 즉시 기뻐했다. 나는 그녀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머리 뒤에 꽃을 꽂아주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무심코 그녀의 뺨과 목을 스쳤다. 김소희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그녀는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어젯밤에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붉히며 김 여사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나는 김소희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봤다. 예상대로 내 영상이 10위 안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화단 옆에 서서 끊임없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웃고 있어? 나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 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귀띔했다. 내가 김서방을 안심시키려고 소희를 잘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잖아. 왜 그렇게 변태처럼 웃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상위 10위에 들어서 웃는 건데 어디가 변태 같은 거야? 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팔을 벌리고 모두에게 물었다. 왜 그래? 모두 서로를 바라봤다. 김 여사가 먼저 반응하며 말했다. 축하해요. 축하해야죠. 축하 파티를 열어야죠.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손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되죠. 내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한 번 밥만 먹는 거지 뭐. 너무 과분한 대접은 필요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김민준 씨에게 돈을 주고 소희를 돌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잖아요. 약간의 성의를 표하는 것도 당연하죠. 차 안에서 김소희는 옆에 앉아 계속해서 이모티콘을 보내며 매우 즐거워했지만 나는 별로 즐겁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만화를 보지 않았지만 옆에 앉아있는 김소희의 순진한 모습을 힐끗 보면서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희야, 바깥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곳은 아니란다. 그녀는 의아한 듯 나를 바라봤다. 마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나쁜 사람만 있는 곳이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김서방과 김 여사가 속수무책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희는 평소에 뭘 좋아해? 김소희는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아, 오빠를 좋아해. 나는 모르는 척했다. 김소희는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글자를 쳤다. 오빠를 좋아해.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지만 오빠가 제일 좋아. 왜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아? 부모님은 너에게 잘해주시잖아. 오빠는 부모님만큼 잘해주지 않는데 왜 오빠가 제일 좋아? 김소희는 얼굴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입을 다물고 모르는 척했다. 김소희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었다. 이해력이 부족하니 나에게 의존하는 것도 당연히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틈새를 파고들어 의존을 우정처럼, 좋은 의미로는 가족처럼 이끌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상호작용이 매우 편안해질 것이다. 아쉽게도 김소희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휴대전화를 김 여사에게 건네 도움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나를 힐끗 보더니 자저씨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김 여사는 사실 순수함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젊었을 때부터 운이 좋아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았다. 지식과 이론은 소설에서 배웠다. 그녀는 힐끗 보더니 내가 진심으로 소희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 소희는 부모님과 김민준 씨를 똑같이 좋아하니? 김소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가 달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면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전심전력으로 게임을 했다. 김소희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고민하며 천천히 생각했다. 서두르지 마, 김민준 씨와 함께 놀면 재미있니? 그러고는 메시지를 보냈다. 손을 잡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김소희는 손바닥을 뒤집어 턱을 들어 올리며 나를 따라하라고 말했다. 나는 모르는 척하며 손이 너무 예쁘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불안한 듯 김 여사를 바라봤다. 내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나를 쏘아봤다. 왜 그래? 소희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나도 손을 뒤집었다. 김소희는 틈을 타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엇갈려 꽉 쥐었다. 태도적으로 자신의 품에 끌어당겼다. 그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지만 정말 즐거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정말 최고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네요. 내 몸이 굳어졌다. 그러고는 머릿속에서 즉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내 친여 동생이야. 엄마처럼 가족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손이 정말 부드럽고 배도 부드럽네. 내 어머니의 살벌한 눈빛을 보지 않기 위해 나는 손가락을 깍지 낀 손을 김소희의 품에서 빼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다. 아미타불. 한편 강연하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당신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 김민주는 오늘 뭐 하고 있대? 장문혜는 웃으며 위치를 확인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면서. 이 녀석, 오늘 왜 이렇게 공원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거야? 강연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을 열었다. 젠장. 왜 이렇게 공원을 여러 바퀴나 돌고 있는 거야? 노선을 보니 이미 몇 바퀴나 돌았네. 이 녀석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습격하러 가자. 김민주는 혼자 산책하는 법이 없어.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거야. 정치는 매우 흥미로워했다. 소란스러운 가운데 한 대의 차가 길가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아름다운 소녀가 거리에 나타났다. 그녀는 좌우를 둘러보더니 마침내 세 사람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너희 공원에서 밥 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며 장문혜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김민준과 약속한 게 아니었나? 응, 정말 재미있겠다. 나는 그들에게 진청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과일 주스를 다 마시고 셋 다 나를 빤히 쳐다보자 어쩔 수 없이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김소희는 내 손을 잡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에게 이끌려갔다. 김 여사는 약간 놀란 듯 따라 올라가며 오늘 웬일로 일찍 영화를 보러 가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소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약간 싫다는 듯 이라고 말했다. 엄마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오빠랑 일찍 자고 싶구나. 김 여사는 나를 보며 오늘은 오빠랑 일찍 자고 싶대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소희는 내가 이를 닫고 나오기를 기다렸고 나오자마자 옆으로 비켜섰다. 매번 약간 불편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불편했다. 이렇게 엄숙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침대 위에 앉아 김소희 옆에 누웠다. 김소희는 내가 눕자 숙련된 솜씨로 옆에 있는 전등을 껐다. 옆에서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알다시피 대부분의 여자들은 잠들기 전에 속박된 가슴을 해방해야 한다. 눈을 떠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등을 돌렸다. 김소희가 잠자리에 들고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매우 능숙하게 팔을 뻗었다. 김소희는 그 위로 누웠다. 김 여사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딸이 울고불며 난리를 치면 위로할 기운이 있어야 했다. 벌써 20살인데 슬슬 알아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헤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 김서방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서방은 시계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장님을 모시는 운전사는 길에 익숙해야 하고 운전 실력도 능숙해야 하며 사장님이 낮잠을 자야 할 때 차선을 바꾸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장님이 시간이 없을 때는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하고. 나는 왜 김서방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다. 설마 나에게 운전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 소희는 어때? 나는 생각한 후 말했다. 그 아이는 매우 똑똑해요. 그 이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만 없었다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어둠에서 벗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자네는 소희를 좋아하나? 만약 지금처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매우 온화했다. 20살이나 됐으면 쑥스러워할 것도 없잖아. 친구들 앞에서는 쑥스러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누구지? 소희의 친아버지잖아.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봤다. 입을 열려는 찰나 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됐어.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 마치 김소희와 똑같았다. 매우 패도적이었다. 김서방은 서류 가방을 열고 찾고 있던 것을 찾지 못하자 아무 서류나 한 장 찢어 모퉁이에 숫자 2줄을 적었다. 첫 번째 줄은 내 계좌번호였고 두 번째 줄은 비서 계좌번호였다. 저택에서 김소희는 김 여사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김 여사는 안타까워하며 품에 안고 달랬다. 괜찮아. 다른 여자와 같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 아빠처럼 일하러 가는 것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김소희는 의아한 듯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입술을 삐죽 내밀며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었다. 그녀가 알기로는 이런 작별 키스는 지금 상황에서 김민준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소희는 오랫동안 기대해왔다. 아버지가 며칠 동안 출장을 갈 때마다 항상 키스로 엄마를 깨우고 아주 오랫동안 키스하곤 했다. 키스만 받으면 아버지가 떠나더라도 엄마는 매우 기뻐했고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물론 그때 김소희는 잠결에 그런 모습들을 봤지만 전부 훔쳐봤을 뿐이었다. 김소희는 마침내 키스로 깨어나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훌쩍이며 엄마에게 말했다. 김 여사는 그 말을 듣자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다. 딸이 이 일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서방은 차가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골목 어귀에 나를 내려줬다. 차에서 내리자 안도감이 들었다. 어제 논의한 바에 따라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김서방의 집에 가지 않아도 됐다. 다른 사람 집에 머무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오전 수업은 빠르게 끝났지만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말 평화로웠다. 이때 장정치가 나를 끌고 말했다. 저희가 돈을 모아서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형에게 죄송해서요. 나는 너희가 아직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위로가 되네 고라고 말. 알았어. 내가 소희를 씻겨줘. 에휴,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나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김 여사는 맞은편에 앉아 김소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방금 오빠가 화제를 돌렸지? 아까 반응이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김소희의 앞머리가 어떤 신호를 받은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김 여사의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라고 속삭였다.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 지금은 화력을 조사해야 해. 그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어. 엄마가 물어보는 것도 안 돼? 김 여사는 김소희의 아이라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거의 초능력 수준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김소희가 큰 소리로 말해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김소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남녀가 로맨틱 영화를 보면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김소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애니메이션을 틀었다. 김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청춘 로맨스네. 일본 애니메이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배워봐야겠다. 남자 주인공이 다른 여자를 다정하게 대하는 장면이 나오자 김소희는 볼을 부풀리고 흥흥거렸다. 저건 김민준 씨가 아니니 너무 몰입하지 마. 김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김소희는 눈을 끔뻑이더니 손을 뻗어 나를 만지작거렸다. 오빠가 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까 봐 걱정하는 거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평생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소희는 의소리를 내며 김 여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모녀는 상당히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가끔 그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김 여사는 정신없이 바빴다. 김소희에게 통역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웃거나 침묵하는 상황을 설명해줘야 했다. 오전 2시가 되자 모녀는 모두 잠이 들었다. 김서방은 살금살금 문을 열고 살며시 김 여사를 안아 올린 후 나에게 미안하네. 푹 쉬게 라는 눈빛을 보냈다. 김소희는 곤히 잠들어 경계심이 별로 없었다. 나는 살며시 소파에 누웠다. 월급 300만 원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김서방과 급여 인상에 대해 논의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 여사는 약간 우울해 보였다. 그녀는 김민준이 소희와 대충 밥을 먹기 시작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무능함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그래서 김서방을 정원으로 불러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김민준은 어쩌죠? 김서방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알겠소? 김 여사는 쏘아붙이며 말했다.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만지지 마세요. 김서방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김 여사, 소희가 아파서 부부 생활은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꽤 자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괴로워요. 김민준이 온 이후로 오랫동안 다시 만났는데 마치 신혼과 같아요. 5글자로 된 도래된 연인이 다시 만났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지만 겨우 이틀 만에 만지지도 못하게 하다니. 제가 일꾼이라서 그런가요? 아내는 말에 담긴 의미로 김민준이 딸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고 싶어 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반나절 동안 참았지만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서방은 아내를 위해 마음속으로 억누르고 억누르다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정말 안 되겠으면 눈 딱 감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소희가 좋아하잖아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김 여사는 김서방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할 소리예요. 사람이 손만 잡는 건 괜찮다고요? 김 여사는 거의 졸도할 뻔했다.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정말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밤에 문을 잠가도 벌써 덮쳤을 거예요. 김 여사는 김소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 아이는 평생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김민준이 가능할까요? 김서방은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이제 김민준의 효과가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희를 여동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김서방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눈이 번뜩이네요. 저 냉정한 여우를 빨리 쫓아내세요. 김 여사는 김서방과 셈을 하기가 귀찮아서 질색했다. 김서방의 눈에는 여동생처럼 보였지만 김소희는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의 눈에는 가족이나 친구 관계처럼 보였지만 남자 입장에서 말해줄게. 저런 아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김서방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희의 모든 지표가 최고 수준이지. 평범한 아들이 만난다면 무조건 달려들 거야. 문제는 김민준에게 있어. 어쩌면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걸지도 몰라. 김 여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일리가 있네요. 어쩌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 걸지도 몰라. 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그가 전념하지 않더라도 오래 있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곁에 소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겠죠. 알았어요. 회사에 다녀올게요. 아, 그리고 방금 한심한 소리를 한 것에 대해 생각했는데 우리는 공간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쉬는 날로 정하고 쇼핑 약속도 취소했어요. 그래서 김 여사는 바둑판을 가져와 나와 김소희에게 바둑을 두게 했다. 사실 나는 바둑 두는 것을 꽤 좋아한다. 특히 바둑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아마추어 2단에서 3단 정도 수준이었다. 김소희와 오목을 두는 것은 괜찮았다. 그녀가 몇 번 이겨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해줘야 했다. 김 여사는 나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소희에게 체스만 2개 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김소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희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네요. 김소희의 작은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자주머니 그 아이는 아소리만 내잖아요.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웃으며 사소한 부분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소희는 이미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손을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김소희는 다시 하고 소리를 질렀다. 김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통역했다. 소희는 바둑을 두고 싶다고 하네요. 오목은 한 번도 더 본 적이 없대요. 나는 어이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재벌가 아가씨는 그림, 서예, 바둑, 체스, 서예에 모두 능통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 김 여사는 윙크하며 그녀에게 양보하라는 듯 손짓했다. 나는 당연히 그 의미를 이해했지만 김소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지하게 두지 않으면 매우 무례할 것 같았다. 하지만 10분 후 김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일부러 져주는 거죠. 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중반부터 저에게 양보하기 시작했는데 입가에 경련이 일어났다. 김 여사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소희야, 내 승리 조건은 뭐니? 김소희는 손 하나를 들어 손바닥을 뒤집었다. 어제 차 안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내 손을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소한 일이었다. 김 여사는 번역을 시작했다. 소희는 당신이 볼에 뽀뽀해주기를 원하네요.
김소희는 의아한 듯 다우 소리를 냈다. 나는 입에 머금고 있던 차를 뿜었다. 서둘러 막았다. 아주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소희는 더 빨리 반응했다. 눈이 작은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하며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매우 공정하게 말했다. 확실히 그런 뜻이 맞는 것 같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소희는 매우 사려 깊으니 억지로 시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10초 후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상해. 도대체 뭐가 문제지? 김소희가 요구했는데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거지? 맞은편에 있는 김소희는 넋을 잃은 듯 소파에 흐물흐물하게 누워 있었다. 어머, 소희야, 괜찮니? 나는 약간 걱정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태연하게 찻잔을 들었다. 안심하라는 듯 눈빛을 보냈다. 괜찮아요. 잠시 방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감정을 느끼게 내버려 두세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김소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김 여사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코를 찡긋거리며 김소희에게 말했다. 소희야, 엄마가 잘못 봤네. 너 정말 욕심쟁이구나. 나는 소희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약간 궁금했다. 김 여사는 딸이 부끄러워할까 봐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다시 해달라고 하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손가락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다. 안 돼, 꿈도 꾸지 마. 김소희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흑돌과 백돌을 상자에 집어넣더니 손을 5개 펴고 다음 판에서 5번 뽀뽀하고 싶어 했다. 김 여사는 공정함을 유지하며 한 판에 한 번 이라고 선언했다. 김 여사는 솔직히 약간 걱정했다. 억지로 시켰다가는 만에 하나 김민준이 질려서 김소희에게 붙잡히는 것을 귀찮아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왼쪽 뺨과 오른쪽 뺨, 이마에 2번씩 뽀뽀했다. 사실 닿기만 했다. 나는 이미 심리적인 거부감이 없었다. 습관의 힘은 정말 무서웠다. 저녁 식사 후 김소희는 피곤한 듯 잠이 들었다. 김서방은 나에게 차 한 잔을 건네줬다. 약간 뜻밖이라 고맙다고 말했다. 김서방은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 앉은 김 여사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 김서방은 시선을 거두고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무관심한 사람이니 긴장할 필요 없네. 여기서 지내는 게 어떤가? 살기 괜찮은가? 매우 편리해요. 마침 저쪽 집도 여기처럼 해달라고 해서 인테리어도 다 끝났어요. 김서방은 이마를 극적이며 말했다. 내일 모레쯤이면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아마 문제없겠지? 학교에 갈 때는 운전기사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갈 거야. 아니면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자네 편의에 맞게 해줄게. 나는 깜짝 놀라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죠? 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귤을 까면서 웃으며 말했다. 급한 건 없어요. 주로 자네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여 학교에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끝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김서방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군이라고 말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비비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서방은 웃으며 저제 자네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영상 잘 봤네. 자네가 매우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자네 마음대로 조사해봤지? 그 영상에 자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자네가 상업적이지 않은 저작권에 등록했더군. 그리고 자네가 학교 학생들과 불화가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 자네.